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교수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교수님도 대학 때 알바로 엑스트라를. 맞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는? 그때 정말 밤새워 대기를 했는데 밤샜어요? 예, 네. 밤새 대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출연을 못했어요. 그럼 출연료는요? 그래서 못 받았죠. 10만 원이 아니라 못 받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기만 하고 예. 얼굴이 잠깐이라도 안 나오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것 우리가 같아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사회 곳곳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선진화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그동안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눈 감고 지나가던 거 이제는 정상으로 다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는 좀 더 치열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 나오신 사이에 네. 지금 중동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실은 이 전쟁이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것인지 네. 혹은 또 어떤 걸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은 영향이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네. 전쟁이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딱 찍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데자뷰 떠오르지 않습니까? 데자뷰 언제쯤요? 러우 전쟁 2022년에 등장했던 네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단기간 안에 끝나겠지. 그쵸. 한 3달? 예, 그랬거든요.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말 그대로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랬죠. 러시아산 원유나 원자재 쓰지 마. 네, 안 돼. 경제 제재. 네. 경제 제재 가니까 원자재, 원유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죠. 그렇겠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네. 에너지 원자재, 또 식료품 원자재, 철, 비철, 금속, 광물 원자재. 네.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급등한 결과물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네.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년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 9.1%. 그 9.1% 물가 상승률이 바로 41년 만에 최고치. 극악한 물가 상승. 네, 극악. 진짜. 41년 만에.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지금 그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9.1% 올랐다. 예. 그러면 거기서 가격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 4%로 떨어졌다고 해서 네.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물건 가격이 9.1%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다. 그럼 10% 올랐다 그러면 1,100원이 된 거예요. 네. 여기에서 3%가 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과 네. 물가가 떨어지는 건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만난 그 고물가 기조가 현재 세계 경제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 중동 불안이라는 이 거대한 숙제, 예. 국제 유가를 또 급등시킬 수 있는 이 숙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또 강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또 역시 전쟁은 경기 침체니까 경기 침체를 더 몰고 올 수 있어서 정말 이 세계 경제 24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뭐 역사는 가정이 없는데요, 교수님.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니까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없었다면 좀 빨리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었을 경우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됐을 텐데 네. 근데 있기 때문에 그게 레벨 다운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충격이 있어요. 충격. 네.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갔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전쟁의 상처, 전쟁의 기억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러우 전쟁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중동 지역이 화약고여가지고 네. 좀 이렇게 시선에서 예. 사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한번 건강한 사람도 큰 질병을 경험하고 나면 네. 다시 예전 상태로 못 돌아가는 안 모습 되죠. 있죠. 약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질병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갔을 텐데 네. 질병을 경험하고 질병이 나았을지라도 예전의 상태로 못 따라가는 흉터가 남고. 그렇죠.
그 차이값, 예, 정확합니다. 예. 그걸 이코노믹 스카링, 아. 경제적 상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링 이펙트, 예. 상흔 효과라고 해요.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좋지 못하게 굴러가는 것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중동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50년 전에 4차 중동 정전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네. 글로벌 스테이크플레이션을 불러왔었던 예전 예.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려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상황이 안 좋은 게 약간 29살 같아요. 삼재. 네. 예, 왜냐하면 유가 상승에다가 예. 전쟁에다가 네. 게다가 경기 침체까지 보통 그 29살 잘 지나가 9수 잘 지나가는데 네.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삼재가 겹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맞아요. 반도체도 막 수출 잘 되다가 그럴 때 혹시 좀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좀 어떻게 벌어가지고 버틴다고 하는데 네.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유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확정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니까 끝이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대내외 경제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2024년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 그런 일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쁜데 그 소위 국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은요. 전화 오는군요, 교수님한테. 이 경영 전략 회의 시즌이에요. 경영 전략 회의는 보통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최근 1년 동안의 우리의 실적이나 경영 상황을 되돌아보고 네. 내년을 계획하는 거예요. 경영 전략을 짜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네, 네. 10월, 11월이. 아, 10월, 11월. 24년 우리 기업 이렇게 살림살이 해보자. 예. 이런 어떤 전략을 짜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떨 것인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것에 맞는 경영 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바쁜 시점이에요. 바쁜데 나와주셨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바쁜데도 투데이 잡스 3.0을 안 빠뜨리고 나와주셨구나. 예. 고정을 목표로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작가님 듣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예.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 네.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예. 혹은 뭐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좋은 쪽이 많아요. 어두운 쪽이 좀 많아요, 교수님. 이제 회사들은 제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네.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도 그런 자리를 갔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최악이다. 최악이다. 어머. 너무 힘들다. 예. IMF 외환 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음. 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24년 경제 전망서를 냈는데요. 아, 네. 예, 매년 이제 경제 전망서를 내요. 요때 내시는 거예요, 예, 교수님? 요때. 예. 그러면 매년. 경제 전망 뭐 2000, 예, 2024년 경제 전망이요. 2024년 경제 전망.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예. 23년 경제 전망서를 1년 전에 냈을 때는 네. Great Recession 2023년 경제 전망. 아, 말씀 잠깐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Great Recession. 경기 침체의 서막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24년 경제 전망의 그 앞에 들어간 수식어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입니다. 뭔 TION 별로예요. 무슨 예. 션 별로예요. 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국면인데 제가 막 책을 다 집필 마무리하고 앞에 그 프롤로그를 네. 마지막에 써요. 예. 그래서 가끔 그 책을 읽고 인터뷰해 주시는 분들이 책을 제대로 읽고 나서는 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냐면 혹시 이거 2명이 쓰셨냐? 어? 왜냐하면 예. 그 바디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냉철한데 소위 예. 딱딱하고 예. 근데 이 프롤로그 부분은 너무 그 마음으로 썼다는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프롤로그를 울면서 써요. 왜? 그 경제 상황을 쓰다 보니까 그래요. 프롤로그를.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아. 인트로가 끝나고 바디는 이제 머리로 쓰는 건데. 숫자로 이성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예, 감정으로 쓰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갑자기 하나의 구절이 떠오르는데 그 어머니가 네. 아이를 위해 이 좋은 예를 들어 유기농 음식,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서 손에 들었다가 예. 이걸 내려놓는 거죠.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조금 덜 비싼 걸 골라서 아이한테 줘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예. 예, 그런 마음도 책에 담겨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그 문구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 책을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이 뭐냐면요.
올라오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막 올라와서 지칠 때쯤인데 네. 근데 또 오르막인 거죠. 아, 그러니까 23년 경제가 실물 경제 상황이 예. 너무나 어려웠는데 오르막이었어요. 네. 근데 24년 경제를 지날 때 이제 오르막이 끝나고 정상으로 찍고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버텨왔는데 예. 근데 또 오르막이니까 정말 죽겠다 기업들이. 오. 이게 고물가 고금리 네. 저성장 또 고유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오르막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다라는 심정을 느끼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예. 계단을 올라갔다 쉬었다 가도 되거든요. 네. 너무 힘들면 좀 땀 씻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할 때까지 쉬어가도 되지만 네. 기업 활동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해서 네. 무조건 가야 그 외에는 백은 예.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음이 무거운데 예. 그러면 조목조목 좀 따져보죠. 네.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 9월에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유가가 2%나 떨어졌는데 지금 확전된다고 하면 네. 유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어쨌든 이 중동 불안은 불안이라는 단어처럼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예. 네. 근데 이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국지전으로만 마무리된다. 네. 그러면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이 어쨌든 상승은 시키거든요. 네. 상승시키는 압력이 배럴당 한 4달러 정도의 상승폭이에요. 네. 크게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란의 참전으로 전개된다든가 또 미국과 같은 유럽과 같은 주요 서방 국가들이 전비를 지원하거나 무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인 참전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 간다. 국지전이 아닌 확전으로 간다 그러면 국제 유가는 글로벌 IB뱅크들의 전망치를 평균해 보면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쟁과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 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주요 산유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원유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중동 불안이 확전으로 양상되고 그러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미국 경제 또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를 해지해서 풀어준다. 원유 공급을 또 늘리게 한다든가.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세인 거예요. 지금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린 물음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 합니까? 변동폭이 크다. 변동폭이 큰 거예요. 예. 어떤 날은 국제 유가가 확전될 것 같은 조짐이야 하면 국제 유가가 또 급등했다가 네. 확전 안 될 것 같아. 또 베네수엘라 공급이 늘어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다 보면 특히 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네. 굉장히 안 좋아지면 당연히 원유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주니까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수요도 같이 줄면 국제 유가 괜찮은 상승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유가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막 이게 물음표 덩어리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실마리처럼 전개될까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하루는 급등했다, 하루는 급락하는 이런 일종의 변동폭이 심한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정말 말씀드린 대로 혹여나 제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국제 컨설팅 회사 그랬다면서요. 2024년에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이런 네.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연준에서는 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자,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 네. 그러니까 미국을 가정하고 혹은 우리나라를 가정하고 가정했을 때?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소위 금리 인상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럼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이자 부담 돼가지고 안 되죠. 그럼 일자리가 많이 줄겠죠. 나타날 수가 없죠. 네. 그럼 국민 경제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죠. 안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소비 여력이 어때요?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요. 네. 그럼 기업들은 또 생산하기 어려워요. 투자하지 못해요. 네. 악순환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기를 악순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나름의. 네. 그러나 너무 나쁜 경기는 아니지만 견딜 만치. 그렇죠. 그게 유인된 경기 침체예요. 아.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생산을 안 해요. 네. 가게가 소비를 안 해요. 네. 기업들이 수출을 안 해요. 네.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총수요예요. 총수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게 네. 물가 잡는 방법인 거예요. 거시경제적으로 네.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가 안 잡힌다가 맞는 말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다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유도하는 것이고 견딜 만큼. 그렇죠. 그 연착륙이라고 하는군요. 연착륙. 네. 근데 연착륙을 넘어서 견디기 힘들 만큼의 경기 침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견디기 힘들 만큼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네. 혹은 기업인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는 모두가 힘든 게 아니었거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경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직종들.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업. 대면 서비스업이 힘들었고 비대면 서비스업은 괜찮았어요.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날라갔습니다. 그쵸. 그거 날라갔습니다. 팡 뭐 이렇게.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가전업체들도 우리가 다 알만한 그 가전사 네. 대표님들도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렇게 뭐 3배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이 왜냐면 홈 이코노미가 등장하잖아요. 그쵸.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구 바꾸고 가전 바꾸고. 침대 바꾸고 막. 그러니까 막 매출이 3배, 4배 맞아요. 늘어나니까 그러면 매출이 고민의 종류가 뭐냐면 매출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가 고민인 거예요. 그럼 매출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한다면 생산 용량을 늘려야 될 거고 네. 공장 하나 더 져야 된다는 거고. 네. 근데 매출이 일시적으로만 늘어날 거라면 공장 가동만 늘리는 거지 공장을 새로 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돼? 그러니까 정말 배부른 고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특정 산업은. 네. 그러니까 모두의 고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모두의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은 누구를 벗어나서 나타나는 압력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압력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보니까 3.9%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교수님? 아직 괜찮다 이렇게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오. 그러니까 실업률이 3.9%, 4%가 안 된다. 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예. 미국 역사상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을 수 있을까? 오. 이렇게 느껴지는 국면인데요. 그 배경을 좀 보시면 이게 아직 경기 침체 아니다, 아직 고용 침체 아니다라는 아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최근 근래 경제 역사상 20년, 21년 동안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럼 팬데믹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네. 세계 각국이 뭐했습니까? 돈을 시중에 풀었어요. 풀었죠. 예. 유동성을 공급했고 금리를 끌어내리고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돈을 풀었죠. 많은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충격인 게 아니라 특정 산업이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충격이지 않은 계층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월급도 받고 있는데 월급 줄지 않았는데, 근데 이들은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해외여행 못 가고 뭐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현상이 나타나? 안 그랬으면 저축이 이렇게 늘었을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초과 저축이 발생한 거예요. 저축액이 원래부터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씩 저축되다가 50만 원, 60만 원씩 저축하는 초과 저축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저축액이 20년, 21년, 22년까지 쌓였기 때문에 23년 나름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급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축액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그 저축액이 거의 소진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이요. 예, 초과 저축액이. 초과 저축액이 소진되어 가는 그런 지점에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거,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계층을 실업자라고 하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구직을 아예 그냥 단념한 거예요. 예, 구직을 단념하거나 구직에 무관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취업 무관심자, 구직 단념자, 예. 뭐 단순 쉬었음, 네. 쉬었음 인구도 비경제활동 인구지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실업자라는 거 하려고 하는데 예.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실업자지만 지금 원서를 쓰고 취업 네. 준비를 하고 예. 일자리가 주어졌을 경우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업자예요. 근데 정의상.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아예 실업자에서 안 들어가는 비경제활동인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저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초과저축이 소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니까 예. 당연히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도래되는 거죠. 네. 그런 시점이 곧 24년 초반부터 올 겁니다. 그게 이제 고용 침체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현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가는 막 높은데 최악이에요. 학교 네. 다닐 때도 배울 때 이러면 못 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배웠거든요. 네. 물가는 높은데 돈은 안 벌어지고 예, 경기는 침체되고. 근데 지금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네. 한국 경제는 지금이 그런 거고요. 예. 글로벌 경제를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리 겪고 있는 거고 이미 이런 거를 23년이. 이미 겪고 예. 있는 거고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겪을 상황인 네, 거고. 평균적으로 그럴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치솟는데 네. 싫어요. 대신 소득도 같이 증가해요. 괜찮습니까? 뭐 견딜만하죠. 견딜만하죠.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예. 반대로 소득이 좀 줄어요. 네. 별로죠. 예. 근데 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뭐 그럼 또 또 견딜만하죠. 예, 뭐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예. 너무 짠 거 같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정말 처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물가는 치솟는데 네. 소득만 쪼그라들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진짜 화딱지. 화딱지 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참아야죠. 그럴 때는. 그렇게 우리 한국 경제는 23년을 참았는 거예요. 아.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오르막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고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인 거예요. 첩첩산중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24년 경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예. 물가만 올라가니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제 제가 본 뉴스 중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형편없어진다. 2% 네. 밑으로 내려가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약간 템플릿처럼 고착화될 거다. 네.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뭐 7, 8% 가는데 물가가 좀 올라가면 네. 아유, 벌어서 써야지 뭐 안 쓰고 사나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안 벌어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IMF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들벌어도 들 올라가면 견딜만 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대로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달라집니다. 예.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지난 23년 7월에 전망했을 때만 해도 네. 주황색처럼 이렇게 6.8, 5.0으로 좀 안정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 10월 들어서 그걸 상향 조정했죠. 네. 23년, 24년. 예. 이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근원 물가 상승률조차도 23년, 24년 주황색처럼 움직인다. 예. 6.0, 4.7%로. 근데 그게 아니라 6.3, 5.3으로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망치가 발표된 그 지점이 정확히 이 전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 저보다 더 높아진다고요? 잘못하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8.7% 쭉 내려와서 뭐 한 6%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요. 네. 근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7, 8%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교수님 전망하신 거를 보면 예.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6%, 7% 성장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네. 경제 성장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미만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2% 미만. 맞습니다.
그럼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좀 네.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을 아주 알기 쉽게 좀 잠깐 설명드려볼까요?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네. 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체급이요? 체급. 그러니까 저의 체급은 그래도 밥 2공기 뚝딱 먹겠네 예. 할 만한 체급이에요. 예. 헤비급. 예.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급의 경우에는 밥 1공기 드시겠네 네. 이거예요. 예. 그럼 잠재적으로 우리가 예. 그 사람의 식사량을 기대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대하는 수준은 앵커님은 한 그릇인 거예요. 예. 저는 2그릇인 거예요. 교수님 2그릇이고. 그렇죠. 예. 그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그릇을 먹는 게 예. 저의 정상적인 식사량인 거예요. 네. 그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오, 근데 체급이에요? 예, 체급처럼. 근데 체급 자체가 제가 만약에 줄어요. 네. 헤비급이 미들급, 라이트급으로 줄어요. 예. 그럼 잠재 성장률이 줄어든다. 아예 기대할 수 있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잠재 성장률이고요. 네.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식사량 기대할 수 있는 식사량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뭐 지난 5일 동안 쫄쫄 굶었기 때문에 오늘은 유독 5공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어제까지 너무 막 야식 먹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미 배가 불러서 1공기도 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감기 있죠. 걸려서. 예. 그게 실질 성장률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잠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식사량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의 오늘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감기 걸려가지고 네. 2공기를 채 못 먹고 1공기밖에 못 먹어요. 이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2%인데 네.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잠재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기대가 없다? 기대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야. 그거 너무 나쁜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예.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2% 성장할 거야라고 예. 기대하는 거예요. 예. 1.9% 성장할 거야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대치 자체가 아예 레벨 다운 되는 거예요. 그럼 활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활력이 없어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보세요. 잠재 성장률 2%예요. 네. 그럼 1.9%도 경기 침체 국면에 부합해요.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예. 잠재 성장률이 1.5로 떨어져요. 예. 그럼 1.9, 1.6조차도 괜찮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성장을 더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섭네요. 무서운 보니까.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 미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곧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무서운 기사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배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위협이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이 확전이 안 되고 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서로 협약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정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네. 내년에 좀 나아지는 걸까요? 그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전쟁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말씀드려도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의 수준은 네. 목표 물가를 여전히 상회해요. 내년도. 그럼 금리 못 내려가겠는데요? 그거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치가 2%인가 그 언저리잖아요. 예. 물가 상승률이. 예. 그거 달성 못하면 연준에서 내릴 생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이맘때도 예. 23년 전망서를 내면서 네. 23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없습니다. 네. 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네.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겠죠. 안 된다.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작년에는 예. 올해 하반기 되면 내릴 거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뭐 제가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면 안 계신 자리에서 그렇죠. 제가 논하기는 예. 죄송하니까 있었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계셨죠. 그러니까요. 정말 예. 많이 계셨죠. 많이 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들여다볼 때 정말 그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어떤 일관된 표현이 아닌 특히 이제 금융 사이드인데 네. 금융 사이드의 의견을 좀 듣다 보면 나도 과한 기대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헛된 기대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기관 사이드의 어떤 계신 분들은. 전망 예. 혹은 의견은 다소 결과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겠죠. 계신 분들이 그렇겠죠. 자꾸 하다 보면. 예, 그리고 그 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의 성향 자체가 그렇죠. 거기에 일을 하는 한 그죠. 뭐 예. 예를 들어 글로벌 IB뱅크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돼라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향이니까 약간 하나의 숫자를 보더라도 그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예, 곧 금리 인하 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곧 금리 인하 있을 테니까 뭐 하라? 투자해라. 지금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 그렇게 과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23년 내내 올해 내내 그런 형국이었어요. 아. 기대 실망, 기대 실망. 희망 고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경제를 좀 진단해 보시면서 네. 정말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24년 경제에도 이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면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호락호락하게 나타나기 어렵다. 음. 간혹 가다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네.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 잡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경기 침체는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스탠스를 여러분 이렇게 가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네.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오일머니를 겨냥한 총 보니까 몇십조가 넘더라고요. 네.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금액만 해도 네.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경제 위기의 국면을 제2의 중동붐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예. 제2의 중동붐 어쨌든 금액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좋은 훈풍을 불어줄 수 있겠죠. 제대로 네. 시행만 된다면. 예, 당연히 그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수가 어렵다. 네. 그럼 이제 외수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외수가 이제 수출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미국이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 경제가 매우 녹록치 않고요. 네. 유로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니까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어려운 건데 네. 만약에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이런 국가 외에 향후 괜찮은 국가 네. 그리고 어쨌든 다른 국가로부터 수출액을 늘려나간다. 네. 또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더 공고해 나간다.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회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중동 국가들이 미래 비전을 이미 선포하고 그렇죠.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예. 높은 국제 유가 속에 마진 폭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많이 예, 벌겠죠. 많은 외화를 또 벌어들이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 국면에 이 돈을 어디론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미래 먹거리를 좀 고민하는 과정 예. 그런 과정에서 신산업으로의 도약 전환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와의 경제적 협력, 예. 산업적 협력, 네. 기술 교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들은 기술은 없지만 돈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까먹으면 시감자 까먹는 거니까 어딘가 네. 투자를 해서 앞으로 괜찮을 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뭐 국빈 방문을 통해서 네. 그 외교적으로 그런 교두보 역할을 만들어냈다면 네. 실질적인 이게 그냥 MOU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기업의 사업 계약 그리고 파트너십으로 연결돼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GDP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좀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이고 시간이 고갈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 뉴스는 경제다. 한양대 김광석 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